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번듯한 내 집도 한 채 있습니다.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도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TV 화면을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까요? 분명히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자식 얼굴 보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평범했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벼랑 끝까지 밀려났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내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저는 그나마 남은 집 한 채까지 전부 잃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았을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 자식 맞긴 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청주 시내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36살. 아들놈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루 종일 하천 가공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하던 시절에도 저는 자식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를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의 서슬 퍼런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친구 부모들은 사업한다고 하면 집도 담보 잡아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길을 열어준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을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 5천만 원이 발목을 잡아서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매달 이자만 내느라 피가 마른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퇴직하고 남은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 한 채랑 아내와 제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서 200만 원 남짓인데 말이죠. 우리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녀가 우리도 여력이 없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도 평생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복대 없이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말이 더 화가 났나 봅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더군요. 여력이 없긴 왜 없어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 이거 담보로 조금만 융자 받아주면 저 살 수 있다니까요. 부모 운도 없지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거실 불빛이 반사되는데 그게 꼭 제 신세 같더라고요. 평생을 하청 기업 생산직으로 몸바쳐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 잔업하고 특근하며 악착같이 모아서 이 집 하나 마련했죠.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기름 냄새 맡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그 자식이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저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단순히 아들의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믿고 있었던 2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이 숨어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68세. 김근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처절한 기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건 눅눅한 기름 냄새입니다. 청주 외곽에 있는 자동차 부품 하청 기업에서만 무려 35년을 일했거든요. 남들은 대기업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곳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작업복을 입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이었죠. 그때는 제가 강철로 만든 로봇인 줄 알았어요. 조금 아프면 파스 한 장 붙이고 퇴근길에 소주 한 잔 마시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당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아. 아내 정희 씨가 아침마다 제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내뱉던 말입니다. 정희 씨도 유치원 선생님으로
평생을 아이들과 씨름하며 살았거든요. 조그만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지냈으니 아내 역시 몸이 성할 리 없었죠. 하지만 저희 둘 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미천이라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었더라고요. 60대 중반이 되던 해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육이 뭉쳤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발가락 끝에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가리키며 혀를 차더군요. 김근수 씨, 이 상태로 어떻게 버티셨어요? 4번, 5번. 척추뼈 사이 연골이 다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길로 수술대에 올랐고 제 인생의 일막은 그렇게 강제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조로 조금 더 챙겨주긴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일하던 공장을 도망치듯 나오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제 손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허리디스크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집에 누워있는 동안 아내 정희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 수발을 들랴 유치원 퇴직하고 집안일 하랴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아내도 저와 똑같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거실에 복대를 차고 누워있는데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요? 아내가 천장을 보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슴바닥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가장 무서웠던 건 통증보다 경제적인 공포였어요. 직장 다닐 때는 꼬박꼬박 35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둘이 합쳐서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애들 다 키웠고 집도 있으니 200만 원이면 둘이 입에 풀칠은 하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서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몸이 아픈 상태로 받는 200만 원은 월급쟁이 시절의 200만 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멍이 여기저기서 뻥뻥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과 재활 치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을 때 들어둔 보험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갱신형이라 보험료는 껑충 뛰었고 막상 혜택을 받으려니 제외되는 항목은 왜 그리도 많은지 병원 한 번 다녀오면 하루 일당만큼의 돈이 우습게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계산했던 노후 생활비에는 간병과 노화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견뎠습니다. 아들 민혁이한테 집만 되지 말자. 이게 저희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아들이 청주 시내에 작게 중국집을 열었을 때 저희 부부는 남은 쌈짓돈을 다 털어줬습니다. 우리는 연금 나오니까 걱정 마라. 내 사업이나 번듯하게 성공시켜. 큰 소리치며 아들을 응원했죠. 하지만 그때 그 선택이 저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내 몸 하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자식 일까지 꼬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깎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애들 다 키웠으면 둘이서 충분하지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은퇴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청주에 내 집 한 채 있겠다. 매달 나라에서 2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겠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막상 그 숫자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유지비에 가깝더라고요. 통장에 203만 원이 찍히는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분 좋게 외식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날인데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죠. 가장 먼저 나가는 게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24평이라 얼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겨울엔 난방비 포함해서 25만 원이 우습게 깨지더군요.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합치면 벌써 40만 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부부 휴대폰 요금이랑 TV 인터넷 요금 10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50만 원 남짓입니다. 여보, 이번 달에 우리 정기 검진 있는 거 알죠? 아내 정희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 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으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도수 치료받고 약 타고 가끔 영양제라도 한 대 맞으면 두 사람 합쳐서 4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한다고 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은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에 돈은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건 110만 원입니다. 이걸로 30일을 버텨야 합니다. 하루에 3만 6천 원 꼴이죠. 에이 3만 원이면 둘이 고기도 사 먹겠다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물가 보셨나요? 마트 가서 배추 한 포기, 계란 한 판 집어들면 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내는 마트 전단지를 보며 10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 버스를 타고 서너 정거장을 더 갑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는 시장 골목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당신 좋아하는 고기 좀 사지 왜 그냥 왔어? 아이고, 고기는 무슨. 집에 멸치 남은 거 볶아 먹으면 돼요. 당신 허리 생각해서 두부나 많이 먹자고요. 아내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탁에서 단백질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식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바로 사회적 비용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니 여기저기서 보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친척들 경조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공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 고향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5만 원, 친하다 싶으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런 일이 서너 번만 겹쳐도 저희 한 달 식비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이번 달엔 김 씨네 막내 결혼식도 있고 박 씨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하지? 가야지 어떡해. 그래도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안 가자니 도리가 아니고 가자니 당장 내일 먹을 쌀값이 걱정되는 처지. 남들은 3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부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금이 없어서 벌벌 떠는 하우스 푸어 그 자체였습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게 제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팔고 나가자니 이 나이에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 집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아들놈한테 뭐라도 남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200만 원이 사실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은 아내 정희 씨가 저녁에 조용히 제 곁으로 오더니 통장을 내밀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기초연금 받는 거 조금씩이라도 떼서 비상금을 더 만들어야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혁이 가게 말이에요. 요즘 손님이 너무 없대요.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거든요. 30 중반에 청주 시내에서 중국집을 열었을 때 웍을 휘두르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국집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노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파트 한 채와 연금 200만 원.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왜 저희는 매달 말일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을까요? 왜 아픈 허리를 이끌고 파출부라도 나가야 하나 고민해야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200만 원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만 유효한 숫자였습니다. 은퇴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돌멩이 하나만 던져지면 순식간에 파도가 칩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 돌멩이는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표가 이토록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 저는 68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아들에게 모질게 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차라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찌감치 가게를 정리해줬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현금 200만 원이 있다는 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놈 가게가 망하기도 전에 우리 부부부터 길바닥에 나앉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 정희 씨와 머리를 맞대고 노후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그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눈물겨운 허리띠 졸라매기였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 없이는 친구도 없다는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더군요. 한 달에 서너 번씩 나가던 동창회, 공장 동료들 모임을 전부 끊었습니다. 근수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당분간 집에서 요양해야 해라는 뻔한 핑계를 댔습니다. 속으로는 5만 원, 10만 원 나가는 회비랑 술값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멀어지니 세상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도 저 몰래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도 않던 지역 소식지를 뒤적이며 지원금이나 노인 일자리 정보를 찾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침 9시 반도 안 됐는데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길래 물었죠. 여보, 허리도 아픈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구청에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을 해준대요. 내 유치원 교사 경력을 살리면 아이들 돌봐주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했는데 은퇴해서도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하지만 정희 씨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3,040만 원만 더 벌어도 아들 민혁이한테 반찬값이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온 정희 씨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나이가 너무 많고 결정적으로 허리 수술 이력이 발목을 잡았대요.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복대를 차고 있는 할머니를 누가 반기겠습니까? 결국 아내가 찾아온 건 동네 공원 청소나 거리 환경 미화 같은 육체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왔더라고요. 여보, 너무 낙심하지 마요. 우리가 기초연금 나오는 것만 잘 관리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식비를 더 줄이기 위해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 마감 시간을 노렸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가면 떠리로 파는 채소며 생선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워서 그 거리를 매번 걸어 다녔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자꾸만 예상치 못한 돈이 새어나갔거든요. 어느 날은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배관이 말썽이었던 거죠.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8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연금 20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80만 원이 한 번에 나간다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깼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예비비라는데 저희에게 예비비는 사치였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더 없을까요? 직원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조회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시고 연금 소득이 기준을 약간 상회하셔서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집이 있다는 게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부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으면
나라에서 다 도와줬을까요? 가끔은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노후의 1순위 투자처는 재테크가 아니라 건강관리였습니다. 치료비를 아끼겠다고 물리치료 횟수를 줄였더니 바로 신호가 오더군요. 아내 정희 씨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비로 몇십만 원이 나갈 게 뻔하니 아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 하면 정희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가게 월세가 밀렸다는데 내 병원비가 문제예요? 난 괜찮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미련하죠.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괜찮은데 자식 입에 거미줄 치는 건 못 보겠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존이 아니라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따로 떼어 아들에게 보낼 계획까지 세우면서 말이죠.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굶고 조금 더 아프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번 달엔 손님이 좀 늘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 소박한 소식 하나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거대한 파도 말입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 뒤에 가려진 진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눈을 감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00만 원으로 꾸려가는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연금 200만 원으로 피 말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놈 가게가 좀 나아진다는 소리.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청주 시내 나가는 버스비를 아끼고 아껴서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아들 민혁이의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짜장 냄새와 웍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 아버지,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얼굴이 반쪽이 됐었는데 그날따라 얼굴색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홀에는 손님이 3테이블이나 차 있었고 배달 주문 벨 소리도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히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내왔습니다. 요즘 근처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생겨서 그런지 점심때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젓가락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정희 씨는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서 짜장면을 비비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병원비 아끼고 마트 떨이 채소 사 먹으며 버틴 보람이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 기름진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법이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잘 되는 소식이 노후의 어떤 보약보다 낫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계산대 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습니다. 이거 용돈 하세요. 제가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이것만 가져가세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끝내 제 주머니에 그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10,000원짜리 10장을 몇 번이나 만져봤는지 모릅니다. 이 10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였고 우리 부부의 고생이 끝났다는 신호탄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실손 보험료 내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민혁이가 저렇게 씩씩하게 일하니까 조만간 대출도 다 갚겠죠? 아내 정희 씨가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둘씩 처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아내의 물리치료를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아깝다고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던 병원을 이제는 제대로 다녀보자고 약속했죠. 또 아들이 준 용돈에 저희 연금을 조금 보태서 고생하는 아들. 가게에 보탬이 될 만한 지원금 정보도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민혁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금방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아내의 제안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들이 처음 가게를 낼 때 받은 창업대출 5천만 원이 늘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다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 200만 원 중 일부를 아예 아들 대출 이자로 자동이체 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병인가 봅니다. 분명히 우리도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차고 있고 매달 고정지출 메우기도 벅찬 처지인데 자식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니 내 몸 돌볼 생각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더 퍼줄까 그 궁리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청주 24평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한참 동안 만져봤습니다. 이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아들 빚만이라도 청산해주면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일할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든 선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우리 아들 가게에 손님이 많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들은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좋겠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35년 생산직 인생, 허리디스크로 무너진 자부심이 아들의 성공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엔 민혁이 가게 가서 갈비라도 좀 사다 줍시다. 애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연금 나오는 날 맞춰서 장 좀 봅시다. 이번엔 당신 좋아하는 고기도 좀 사고요. 우리는 마치 모든 위기가 끝난 것처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도, 아픈 허리의 통증도 그 희망이라는 마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모습만큼 부모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 눈먼 사랑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그때 제 주머니 속 10만 원의 무게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희 부부의 일상에도 모처럼 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에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 같더니 마음이 편해지니까 또 그럭저럭 살만한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1만 원에 벌벌 떨던 제가 마트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한 팩을 장바구니에 툭 던져 넣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는 오랜만에 온천이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당신 허리도 자꾸 쑤신다는데. 제가 먼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처음엔 돈 아깝게 무슨 온천이에요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큰맘 먹고 청주 근처에 있는 작은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35년 공장 생활의 피로와 퇴직 후의 불안감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자식 안 굶고 우리 두 사람 아프면 병원 갈 정도는 되니까.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로 노후 고민이 다 해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해결이 아니라 잠깐 찾아온 착시 현상이었을 뿐이었죠. 온천을 다녀온 뒤로 저는 그동안 미뤄뒀던 연금 수령액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고 아내의 실손 보험 보장 범위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저희의 상황을 보더니 지금 수준이면 큰 병만 아니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 저는 정말로 이제 남은 생은 꽃길만 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자 대출 이자도 아들이 직접 잘 챙기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저희가 보태줄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 고생 끝났구나, 다 해결됐구나 싶어서 마음을 턱 놓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 무렵
저는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돈 없어서 커피 한 잔 못 사는 게 부끄러워 피했었는데 아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한 끼 사고 커피도 대접했습니다. 김씨, 아들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좋겠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 그게 제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하게 웃고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걸 해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진짜 평화라면 더 견고했어야 했거든요. 당시에는 아들이 가끔 집에 들러서 보여주던 그 밝은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늘 아버지, 이제 손님들이 줄을 서요. 5천만 원 대출요? 그거 금방 갚아요라고 장담했죠. 저희 부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죠.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사실은 아들의 조리복 소매가 예전보다 더 낡아 있고 아들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 평화로운 시기에도 저희 집 거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 국민연금 들어오는 날. 우리는 그 날짜만 기다리며 다음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엔 아들 가게에 에어컨 한 대 놔줄까? 여보, 그건 너무 비싸요. 대신 우리 민혁이 보약이나 한 재 지어줍시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보내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현관문 아래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보통은 아파트 고지서거나 광고지인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아들의 이름으로 온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했고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했는데 독촉장에 적힌 금액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민혁이 가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손도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 편지 한 장이 저희 부부가 몇 달간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 같은 평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안도감, 행복, 여유,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독촉장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무심하게 울려 퍼지는 거실에서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내 정희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제 허리는 다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며 통증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잔인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잔혹한 진실을 던져주니까요. 연금 200만 원으로 온천 여행을 다니며 웃던 저희 부부의 모습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는 아들의 행방뿐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세상이 뒤집힐 만한 아주 끔찍한 진실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민혁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리고 애비라는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던 거니?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독촉장을 보며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새벽,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첫 차를 타고 아들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불안한지 제 옷소매를 붙잡고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아내를 집에 떼어놓고 나왔습니다. 제 허리가 다시 비명을 질렀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이 더 컸거든요. 청주 시내에 도착해 아들의 가게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활기가 넘치던 가게. 문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낡은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배달통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더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세탁소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며 다가오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아버지 되시죠? 민혁이 사장 안 본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 여기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려서 건물주가 명도 소송안에 만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바닥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제 주머니에 넣어준 그 빳빳한 1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었을까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듬직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갈라진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저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아들을 겨우 찾아내서 청주 외곽의 낡은 자취방으로 갔을 때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알고 보니 코로나 때 받은 대출 5천만 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가게를 유지하겠다고 손을 댄 게 제2금융권의 카드론과 고금리 사채였다고 하더군요. 빚은 어느새 1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그 활기찬 모습은 부모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연기한 가짜 연극이었던 겁니다. 너 미쳤냐? 그 큰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상해 한마디 안 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많아 보였던 건 아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한 결과였고 실제로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찔러준 그 10만 원도 사실은 일수쟁이에게 빌린 돈의 일부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돈이 제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제 아내에게 어떤 비극이 될지를요. 집으로 돌아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내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정희 씨, 왜 그래? 놀라서 달려갔지만 아내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내의 몸을 강타한 겁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는 쇼크로 인해 마비 증세까지 보였고 수술했던 허리 부위가 다시 도져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평온을 꿈꾸던 우리 부부의 노후가 단 하루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절망이더라고요. 병원비는 당장 하루에 수십만 원씩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었지만 기왕력 기존 질환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제 목을 죄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아내 수술비를 낼 현금 5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청주 시내의 불빛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정말이지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거든요. 가게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아들이 가게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제 인감도장을 아들이 몰래 가져가서 찍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민혁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유리그릇 같아서 자식이라는 망치가 한 번만 휘둘러져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싶었죠. 하지만 병상에서 신음하는 아내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이것마저 자식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어야 할지 아니면 비정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뿐인 자식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고 아내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처지라면 당신은 그 소중한 집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 사는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병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고 저는 밖에서 1분에 한 번씩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 그 숫자가 전에는 우리 부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같더니 이제는 저를 비웃는 조롱 섞인 점수판처럼 보이더라고요. 당장 아내의 입원비와 수술비 중간 정산금이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제가 아내 곁을 지켜야 하는데 제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내를 일으킬 수도 없었죠. 간병비만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우리 부부 한 달 연금 전체를 다 쏟아부어도 간병비 절반 대기도 벅찬 상황이 된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를 준비했다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휑하니 패여서 꼭 넋이 나간 사람 같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며 화를 내야 하는데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이미 다 날아갔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대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 조금만 받으면 그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어요. 제가 죽어라 이래서 매달 이자랑 원금 다 갚을게요. 제발요, 아버지.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청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35년을 버틴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이 집마저 흔들리면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절대 안 돼. 네 어머니 병원비도 없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담보로 또 빚을 내니?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던 눈에 원망과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도 집이 더 중요하세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그 대출 받으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시냐고요? 병원 복도에 아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그때 병실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 정혜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혁이 저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냥 집이라도. 아내는 그 와중에도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본인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차마 못 보겠다는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 넘어가면 우리 둘은 어디로 가라고? 민혁아, 너도 들어라. 애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복병이 또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작성했던 그 연대보증. 서류가 단순히 가게 계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 명의를 교묘하게 이용했더라고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근수 씨 본인 맞으시죠?
아드님 대출건으로 자산 가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자식의 실수 때문에 모래성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8살 먹은 늙은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우는 것뿐이라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병원비 독촉은 매일 아침마다 휴대폰 문자로 날아왔고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 앞까지 찾아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영감님,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험악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병원 매점에서 죽 사 먹고 아내 기저귀 사는데도 모자랐으니까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버리고 우리 부부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든 아내를 위해 집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선 아들을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처절했던 그 밤, 저는 결국 도장을 찾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도장을 찍으러 가던 날 만난 뜻밖의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가 믿어온 모든 세상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숨기고 있었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비밀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자취방에 들러 챙길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려 했죠. 아들은 은행에 먼저 가 있겠다며 서둘러 나간 뒤였고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장부라도 들어있나 싶어 열어본 그 가방 안에는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기괴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수 전단지부터 시작해서 사채업자들의 이름이 적힌 차용증들이 수십 장이었죠.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망한 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는 비트코인인지 주식인지 하는 해외 투자 사이트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아들은 가게가 조금 힘들어지자 한탕에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손님들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낸 그 귀한 돈들을 몽땅 도박 같은 투자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가게 월세가 6개월 밀리는 동안에도 아들은 PC방에 앉아 숫자가 오르내리는 화면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천벌 받을 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200만 원 연금 중에 50만 원을 떼어 보내주려고 마트 마감 시간에 1,000원짜리 콩나물을 깎으며 살았는데 그 금쪽 같은 돈을 정체 모를 숫자에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인생 35년의 기름때가 아들의 손가락 몇 번 움직임에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 녀석을 위해 집까지 팔려고 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정희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김근수 보호자님, 최정희 환자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 증상까지 보인다고 하더군요.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에 아픈 건 죄가 된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하루 간병비 15만 원에 중환자실 입원비, 비급여 치료비까지. 병원 원무과에서는 밀린 정산금 8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치료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완곡하게 전해왔습니다. 제 수중에 남은 건 이번 달 국민연금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텅 빈 통장뿐인데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네. 아내의 야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 한 방울을 힘겹게 흘리더군요. 그때 병원 복도 저 끝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에 왜 안 왔냐며 따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이 가방에 있는 게 다 뭐야? 이게 다 내가 말한 사업 자금이었냐? 복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까짓 중국집에서 언제 그 빚 다 갚고 효도하냐고요. 아버지, 지금 이게 중요해요?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저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죽는다니까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괴물을 키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병원 복도에서 아비와 자식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자식을 지키겠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간 우리 부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요. 연금 200만 원은 이제 아들의 빈 이자로 다 나갈 것이고 아픈 아내는 요양병원은커녕 차가운 방에서 진통제 한 알 없이 버텨야 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거든요. 아들은 제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미 아버지 인감으로 위임장 다 써놨어요. 오늘 안 오셔도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서류 검토 끝났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제 인생의 대가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의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에게 모든 걸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노후를 산 채로 파먹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사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 아파트를,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요. 아들이 제 인감으로 위임장을 써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자식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을지도 모르고 부모로서의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와 해당 금융기관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제가 쓴 위임장 아닙니다. 제 도장 도용된 거예요. 당장 중단시켜주세요. 천만다행으로 대출 심사 서류 검토 단계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민센터로 가서 제 인감을 말소해버렸죠.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막아선 그 순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찻잔을 들 힘조차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회생불능 상태였어요. 가게 주인은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사채업자들은 아들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병원 앞 카페에 앉혔습니다. 제 앞에는 35년 생산직 인생이 담긴 낡은 수첩과 아들이 날려먹은 투자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며 다리를 떨고 있더군요. 미녀가 가게 정리해라. 권리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오늘 당장 폐업 신고해. 아들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정리하면 저 진짜 신용불량자 돼요. 이 집만 담보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너는 못 일어나.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숫자의 영혼을 판 순간 너는 이미 끝난 거야. 이 집은 네 어머니와 내 목숨줄이다. 자식 살리겠다고 부모가 죽어나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비극이야. 오늘 이후로 너한테 단돈 10원도 안 줄 거다. 내 빚은 내가 채무 조정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내 힘으로 해결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를 원수 보듯 하며 카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굴레를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들은 그 길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게는 결국 강제 집행을 당했고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방 어딘가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청주의 24평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고 퇴원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거실에서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정도는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욕심을 버리니 2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계부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아들의 대출 이자로 나갈 뻔했던 돈을 우리 부부의 재활 치료비와 식비로 돌렸죠. 비싼 병원 대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맞춰 생활 규모를 철저히 줄였습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억지로 나갔던 경조사도 이제는 정말 가까운 곳 아니면 정중히 사절합니다. 현재 저희의 삶은 지극히 단조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허리에 복대를 채워주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점심에는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아들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마음으로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집을 지켰기에 이 평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아들의 절규에 휘말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우리 부부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아내의 약값조차 대지 못해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졌을 겁니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노후의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처절한 사투 끝에 배웠습니다. 이제 통장에 찍히는 200만 원은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제 마지막 존엄이고 아픈 아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200만 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내일은 또 어떤 소박한 행복을 찾을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현실적인 정착지. 비록 자식과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만의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아들이 지방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가끔 술에 취해 전화가 오기도 하고 명절에는 짧은 문자 하나가 전부지만 저는 예전처럼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냉정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찾은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통해 깨달은 뼈아픈 노후 자금의 진실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하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집은 그들을 위한 담보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상전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도 그때 그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쯤 아들 원망만 하며 아픈 아내와 함께 이름 모를 여인숙을 전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연금 200만 원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현역 시절의 200만 원과 은퇴 후의 200만 원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고 약을 사고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자식이 가게가 어렵다며 매달 5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명줄을 조금씩 잘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나라가 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자식의 밑빠진 독에 붓지 마세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식비도
주거비도 아닙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돈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보험은 유지하십시오. 저도 아내 수술비와 간병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보니 알겠더라고요. 준비된 의료비가 없으면 그 어떤 평화로운 노후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알고 보니 진짜 효도는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내 돈으로 내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퍼주다가 함께 망하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부모를 버려야 하는 죄책감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제 긴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주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창밖에는 찬 바람이 불지만 저희 집 거실은 보일러의 온기로 따뜻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연금이 이 온기를 지켜주고 있죠. 여러분,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사수하세요. 담보대출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현금 흐름인 연금은 자식과 공유하지 마세요. 내 입에 먼저 밥이 들어가야 자식도 보입니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연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언젠가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주변에 노후 준비로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집과 노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200만 원을 꼭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